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 제법 익숙해져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놓인 화초에 물을 주고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로 뜬 신문 기사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무료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더없이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었죠.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야말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셈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고요함을 깨뜨리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녀석, 이 시간엔 웬일일까? 경호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엄마. 경호야,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도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손주 준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아들 녀석 사업에 문제가 생겼나?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연이가 다쳤어요. 가게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보더니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졸이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세상에, 그래서 미연이는 괜찮고?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일단 깁스는 했는데 뼈가 제대로 붙으려면 몇 달은 꼼짝없이 이러고 있어야 한대요. 엄마, 저 정말 어떡하죠? 가게는 당장 어떡하고 미연이 병원비는 또 어떡해요? 눈앞이 캄캄해요.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옷가게는 저희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들 경호는 몇 년째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가게 문을 몇 달이나 닫아야 한다니 아들 녀석이 패닉에 빠질 만도 했죠. 일단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라. 사람이 다친 게 먼저지 돈이 먼저냐. 병원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보태줄 테니 너는 미연이 옆에서 잘 돌봐주기나 해.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된 듯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솔직히 말해 경호는 어릴 때부터 제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고 뭘 해도 끈기 있게 해내는 법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며느리 최미연을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이는 비록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진 구석이 있었어요. 경호와 결혼하자마자 작은 옷가게를 시작해서 꽤 자리를 잡았고 그 덕에 제 아들이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물론 가끔씩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뾰족한 말투나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거슬릴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다쳤다니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깁스를 한 팔을 목에 걸고 있는 미연과 그런 며느리를 부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오너라. 아이고, 미연아. 이게 웬일이냐? 팔은 괜찮은 거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팔을 살펴보려 했지만 미연은 마치 제가 만지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슬쩍 몸을 피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어머니. 의사가 당분간 절대 움직이지 말랬어요. 뼈에 금이 가서 수술까지 생각해야 한대요. 퉁명스러운 대답과 함께 미연은 일부러 보라는 듯이 깁스한 팔을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고 안쓰러워 보이던지. 아들 경호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제 옆으로 다가와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할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냥 말해봐. 그게 미연이가 저렇게 다치는 바람에 가게 문을 아예 닫게 생겼어요. 월세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정말 죽을 맛이에요. 경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얼굴을 구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힘든 건 알겠지만 어쩌겠냐. 사람 몸이 먼저지. 가게는 나중에 미연이 다 나으면 다시 열면 되잖니.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 몇 달씩 가게 비워두면 단골 손님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 쌓아놓은 봄 신상들은 어떡해요. 다 유행 지나서 헐값에 넘겨야 할 판이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호는 그런 미연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결심한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며칠만이라도 저희 가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가게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드나드는 옷가게를 어떻게 본단 말인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는데 경호가 거의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냥 가게 문만 열어놓고 손님 오면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제가 옆에서 다 도울게요. 이대로 가게 문 닫으면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네.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까다로운 성격을 받아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소파에 앉아있던 미연이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는데 그냥 우리 가게는 접어요.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되죠, 뭐. 그 말에 아들 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저 말이, 저를 무시하는 저 태도가 오히려 제 오기를 자극한 셈이었죠. 그래, 내가 살림만 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어디 한번 보여주지. 하는 반발심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나가고 난 뒤 저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었죠. 아들 내외가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그 집의 명의는 바로 제 이름 이선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우와 미연이가 결혼할 때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털어 그 집을 사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변변치 못하니 며느리라도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명의는 제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과 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등기권리증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제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둘 수는 없지. 저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서랍에 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어가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은 마치 수십 년 전 낯선 곳으로 시집가던 날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화려한 옷들과 최신 유행가로 가득 찬 젊음의 공간에서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며느리 미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옷이 그게 뭐예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 오는 곳인데 너무 시장 가는 복장 아니에요? 저는 순간 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외출할 때 입는 옷 중에 가장 점잖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왔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첫날부터 날선 지적에 기분이 상했지만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에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이 옷이 대수겠니? 편한 게 최고지. 자, 이제 내가 뭘 하면 될지 알려주렴. 아. 미연이는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갯짓으로 계산대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저기 계산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요즘은 다 이걸로 하니까 괜히 옛날처럼 주판 찾지 마시고요.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울컥했지만 저는 꾹 참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영어와 버튼들이 가득했어요. 평생 이런 기계를 만져본 적 없는 제게는 외계어나 다름없었죠. 미연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건성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오면 바코드 찍고 현금이면 여기, 카드면 저기 누르면 돼요. 어렵지 않죠? 포인트 적립은 이쪽이고 교환이나 환불은 저 버튼 누르고 하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설명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미연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천천히 설명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까먹는구나. 그러자 미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설명했잖아요.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자꾸 말하기도 힘든데 정말 답답하시네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들 경호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미연아, 엄마가 처음이라 그러시지. 내가 다시 잘 설명해 드릴게라며 나섰지만
미연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혼자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기계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며느리에게 2번 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겨우 익히고 나니 이번에는 옷 정리를 시키더군요.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을 가리키며 어머니, 저 옷들 좀 예쁘게 접어서 사이즈별로 정리해 주세요. 요즘 스타일 알죠? 너무 촌스럽게 접어놓으면 손님들 안 사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게 살림이고 빨래 개는 일이었기에 그 정도는 자신 있었어요. 정성껏 옷을 접어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결과물을 본 미연이는 또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두껍게 접으면 어떡해요? 옷맵시 다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얇게 접어야죠. 미연이는 아프다는 팔은 깁스에 고정한 채 멀쩡한 한 손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며느리는 제 방식을 촌스럽다고 규정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들 경호는 옆에서 엄마 미연이가 이쪽 일은 전문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라며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래, 내가 너희들 수입원을 지켜주러 온 사람이니 참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옷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며느리의 날 선 지적과 비아냥을 들어가며 가게 일을 배웠어요. 하지만 오기가 생겨서라도 저는 보란 듯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밤에는 집에 와서 아들 몰래 유튜브로 최신 옷가게 계산기 사용법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고, 낮에는 손님들이 없을 때마다 옷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며느리가 원하는 세련된 접기 방식을 연습했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어색하게 쳐다보던 젊은 손님들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사장님 어머님이셨어요? 사장님은 좀 차가워 보이셨는데 어머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한 여대생 손님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반갑고 고맙던지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우리 며느리가 사실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학생한테는 이 옷보다 저쪽 하늘색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리겠다. 한번 입어볼래요? 저는 진심으로 그 학생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 추천에 따라 옷을 입어본 학생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고 결국 그 원피스를 사갔습니다.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던 며느리 미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더군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가게에는 저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특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중년 여성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들은 젊은 며느리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옷에 대한 고민들을 제게 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뱃살이 좀 나와서 이런 붙는 옷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골라주신 이 블라우스는 신기하게 체형을 가려주네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딸이랑 같이 와서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예전에는 딸 옷 사러 오면 괜히 눈치 보였는데 지금은 제 옷까지 사게 되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게 만들었고 손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옷의 색깔과 종류별로 진열을 다시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힘만 빼시네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수록 가게가 환해지고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출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본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들 경호가 마감 정산을 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거의 2배나 올랐어요. 그 말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미연이도 벌떡 일어나 계산기로 달려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당혹감과 질투심으로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가 뭘 안다고 매출이 올라?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미연아.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 엄마가 오신 뒤로 확실히 손님이 늘었어. 특히 중년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 경호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미연이는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통쾌함을 느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내가 뭘 알겠니? 그냥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가게 좀 깨끗하게 치운 것밖에 없는데 다 우리 미연이가 가게 털을 잘 잡아놓은 덕이지. 제 말에 미연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아 스마트폰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감시와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감을 하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계산대 아래쪽,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구석을 청소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먼지 쌓인 구석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종이를 주워 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찍혀있는 날짜는 바로 어제. 메뉴에는 안심 스테이크 2개와 와인 1병이 적혀 있었고 합계 금액은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 미연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팔이 너무 쑤시고 아파서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만 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저녁 내내 며느리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숟가락 들 힘도 없다던 며느리가 어젯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셨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경호가 아픈 아내 기운내라고 억지로 데리고 간 걸 거야 하고 애써 며느리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며느리의 그간의 행동들. 제게 삿대질하듯 가리키던 멀쩡한 손,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모습, 매출이 올랐을 때 보였던 그 미묘한 표정.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전쟁을 치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단지 가게 일을 하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저 혼자만의 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오늘부터라도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미연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어요. 미연아, 어젯밤에는 잠 좀 잘 잤니? 팔이 아파서 밤새 끙끙 앓았을까봐 걱정돼서 혼났네. 제 말에 미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마세요. 어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팔이 욱신거려서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도 겨우 몸을 일으켜서 나왔네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다시 한번 덫을 놓았습니다. 저런, 어떡하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팔이 아파서 밥해 먹기도 힘들 텐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소고기죽이라도 푹 끓여서 갖다 줄까? 소고기라는 말에 미연이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내 아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지금은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냥 누워있는 게 최고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는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썰던 사람이 오늘은 소고기죽도 못 넘기겠다니.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묵묵히 개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며느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 저는 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들은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죠. 경호야, 엄마란다. 지금 어디니? 엄마. 저 미연이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같이 왔어요. 왜요? 물리치료라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팔이 부러져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던 사람이 벌써 물리치료를 받는단 말인가.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의 아내 정말 괜찮은 거냐? 아무리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병원에 온 김에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라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걱정하는 척하며 아들의 반응을 떠보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제 말에 동조한다면 그는 아내의 사기극을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뭘 안다고 병원을 옮기라 마라 하세요. 미연이 지금 아파서 엄청 예민한 거 모르세요? 아들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타박했습니다. 자꾸 엄마가 옆에서 이것저것 훈수두면 미연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가게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미연이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호야, 너는 애미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만 들리니? 나는 너희들이 걱정돼서. 걱정 마세요. 제가 제 아내 하나 못 챙길까 봐요? 엄마는 그냥 가게 일이나 잘 봐주세요.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아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사기극을 며느리와 함께 계획한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어잡혀 산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서 아들 내외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역겨운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가게를 관리하고 매출을 올리는 일. 그들이 저를 이용해 편안함을 얻으려 했다면 저는 역으로 그들의 가게를 이용해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게 안에 쓰레기를 모아 밖으로 내놓으러 갔을 때였어요. 가게 옆에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유독 한 쓰레기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용하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종량제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그 봉투로 다가갔습니다.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묶인 부분을 풀었습니다. 안에서는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함께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깁스를 할 때 감는 하얀색 압박붕대의 비닐 포장지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서너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포장지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새 압박붕대 포장지를 버린단 말인가. 깁스는 한 번 하고 나면 풀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포장지가 나왔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어요. 며느리가 깁스를 상습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아들의 수상한 반응, 그리고 이 압박붕대 포장지들. 며느리 최미연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게에 내보내고 자신은 편히 쉬기 위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 박경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혹은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런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며느리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내가 평생 살림만 해서 우습게 보였나 보지. 너희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압박붕대 포장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수건에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레기 봉투를 다시 묶어 제자리에 두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은 바로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 묵묵히 일을 했고 며느리의 짜증과 아들의 방관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그들이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오히려 그들을 조종하며 춤을 추는 광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아들 경호가 손주 준서를 데리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7살 준서는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였어요. 엄마, 저희 오늘 미연이 친구 병문안 좀 다녀오려고요. 준서 좀 잠시만 봐주세요. 경호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준서를 제게 맡기고는 깁스를 한 미연이를 부축하며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픈 며느리가 친구 병문안을 간다는 어설픈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준서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왔구나. 보고 싶었어? 저는 준서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품에 안긴 준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볼에 뽀뽀를 퍼부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제 안의 더러운 감정들이 잠시나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저런 거짓말쟁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나 심심해요. 우리 뭐하고 놀아요? 준서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게 문에 1시간만 외출합니다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죠. 오늘 하루는 가게 매출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다 사줄게. 나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오락실도 가고 싶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들어가 준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종류별로 전부 시켰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호호 불어가며 먹는 손주의 작은 입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천천히 먹어, 이 녀석아. 체하겠다. 할머니도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준서는 자기 앞에 놓인 순대 하나를 포크로 콕 찍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배를 채운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오락실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과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찬 공간은 제게는 낯설었지만 준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돌아다녔어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지폐를 전부 동전으로 바꿔 준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준서는 두더지 잡기 게임기 앞에 서서 뿅망치를 들고 튀어오르는 두더지를 정신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찌나 큰 힘이 솟아나는지 보는 저까지 신이 날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게임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린 준서와 저는 오락실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즐겁게 뛰어논 덕분인지 준서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손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준비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저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리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우리 준서,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속상하겠네. 엄마가 집에서 계속 누워만 계시니? 할머니가 매일 가게 보는 거 혹시 힘들어 보이니? 제 질문의 의도는 혹시라도 아이가 부모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비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깨고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엄마 안 아파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어요. 응? 우리 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팔에 하얀 거 하고 있잖아. 그거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에이, 그거 가짜예요. 준서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세상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집에서는 막 춤도 추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하얀 거 있잖아요. 팔에 하는 거. 그거 아빠 없을 때 자꾸 뺐다 꼈다 해요. 저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괜찮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의심과 추측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거 빼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두 손으로 막 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다 해요. 그러다가 아빠 올 시간 되면 다시 팔에 끼고 아픈 척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준서는 정말 신기한 마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저 부모님의 신기한 놀이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 어린 손주까지 자신들의 사기극에 동참시키고 있었다니.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것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준서, 엄마 아빠가 신기한 맛을 보여줬구나. 그거 정말 대단한 비밀이다. 할머니한테만 말해줘서 고마워. 대신 준서도 할머니랑 오늘 나눈 이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것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네, 할머니. 약속? 준서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도 떨리는 손으로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도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심판뿐이었습니다. 가게에 돌아와 준서를 소파에 앉히고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준 뒤 저는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선주예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인생을 건 결심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제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팔아야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요.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 처분할 수 있게 금매로 좀 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게 될 아들과 며느리의 비참한 모습만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창고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창고의 공기가 오히려 제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안식처이자 아들 내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후회나 망설임 대신 얼음장같이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손주 준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속 만화 주인공에 빠져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수한 아이의 옆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거짓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저 아이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결국 저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거짓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준서는 평생 저런 부모의 가치관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될 겁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 대신 손쉬운 거짓말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아이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제 집을 팔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망가진 미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사려는 것이었죠. 준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준서야, 걱정하지 마라. 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너희 부모가 너에게서 빼앗아간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내가 반드시 되찾아 줄 것이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준서를 데리러 가게에 왔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왔니? 친구 병문안은 잘 다녀왔고? 제 질문에 미연이는 피곤하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휴, 그런데 괜히 갔나 봐요. 안 그래도 아픈 팔인데 사람 많은 곳에 갔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몸살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런. 어서 들어가서 푹 쉬어야겠네. 경호야, 너의 아내 잘 챙겨라. 저녁은 먹었니? 내가 준서랑 먹으려고 김밥 싸놨는데 좀 가져가서 먹으렴. 저는 미리 준비해둔 김밥통을 내밀었습니다. 경호는 철없이 헤헤 웃으며 김밥통을 받아들었어요. 와, 엄마 김밥 오랜만이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엄마 가게 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희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미연이도 얼른 나와서 다시 가게 봐야지. 안 그러니? 저는 미연이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연이는 제 미소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몸이 영 말을 안 들어요. 그 뻔뻔한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로 여길수록 제 계획은 더욱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의심의 싹을 완전히 지우고 제 선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게에는 개인 사정으로 1시간만 자리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어두었죠. 미연이에게는 어제부터 허리가 너무 쑤셔서 병원에 침이라도 한 대 맞고 오려고 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미연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뒤 박 사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전화 받고 사실 제가 밤새 잠을 좀 설쳤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 아파트 아드님 주시려고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금매로 내놓으신다니 제가 다 걱정이 돼서요. 박 사장은 오랫동안 저희 집안의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 온 사람이었기에 제 사정을 웬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이내 표정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사장님,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제게도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린 일이나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주택 매매 위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아파트는 워낙 위치가 좋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시세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실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속도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 내민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하고 서류에 찍히는 붉은 인주의 감촉이 마치 제 과거와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저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미연이는 소파에 누워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더군요. 아프다는 핑계로 가게에 나와 시어머니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최신 드라마나 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상냥하게 손님을 맞았고 더 부지런히 가게를 쓸고 닦았어요. 미연이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팔은 괜찮니? 뭐 필요한 건 없니? 하고 물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도 매일 가게에만 앉아 있으니 답답하겠다. 경호랑 바람이라도 쐬고 오너라. 가게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라며 등 떠밀어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그런 행동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순순히 희생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고 정리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우리한테 엄청 잘해주시지 않아? 가게 일도 이제 완벽하게 적응하신 것 같고 이참에 우리 저번에 받았던 그 차 그냥 계약해버릴까? 어머님이 가게 봐주시면 할부금 내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미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경호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럴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잘해주시니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겠지.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당신 팔도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 기념으로 말이야. 좋아. 역시 내 남편밖에 없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편리한 도구 혹은 언제든 돈이 나오는 화수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실컷 꿈을 꾸어라. 너희들의 그 달콤한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어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너희들이 계획하는 제주도 여행은 아마도 너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들이 저를 보며 안심하고 비웃을수록 제 복수의 칼날은 더욱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두 팀이나 약속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한 팀, 내일 오전에 한 팀,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상태만 괜찮으면 두 팀 다 바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박 사장님.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보려면 아드님 내외분이 집을 비워주셔야 할 텐데 어떻게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목소리로 박 사장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를 밖으로 내보낼 테니 사장님은 손님들 잘 모시고 오시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곧바로 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죠. 경호야, 큰일 났다. 방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긴급 소독이랑 방역 작업을 해야 한단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집에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 약품이 엄청 독해서 사람 몸에 아주 해롭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네, 갑자기요? 아이, 귀찮게 됐네.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자요? 아들은 역시나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대사를 이어갔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걱정이네. 어쩌겠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희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짐 챙겨서 미연이 친정 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참에 엄마가 돈 대줄 테니 근처 호텔이라도 하루 잡아서 푹 쉬고 오너라. 매일 미연이 간호하느라 너도 힘들었잖니. 호텔이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연이가 경호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경호가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래도 돼요? 와, 그럼 저희 오랜만에 호텔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와야겠네요. 고마워요, 엄마. 미끼를 덥석 무는 아들의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인자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그런 데 가보겠냐.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들어오너라.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손쉽게 아들 내외를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하루 동안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사장과 함께 첫 번째 집 구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집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집안은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식탁 위에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죠. 저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게으르고 더러운 생활 습관을 보니 이 집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야겠다는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 사장과 함께 젊은 부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여보. 집 너무 좋다. 구조도 잘 빠졌고 햇빛도 잘 드네. 그러게.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집이야.
아이 키우기에도 정말 좋겠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 대신 집을 관리하고 있는 어미입니다. 이 집이 남양이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근처에 학교랑 공원도 가깝고요. 제 설명에 젊은 부부는 더욱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박 사장이 제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아무래도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방금 가신 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내일 오는 팀까지 볼 필요도 없이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죠.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간 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 제 계획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저는 무심코 미연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얼마 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의 보증서와 강남의 고급 피부 관리실에서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은 회원권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모두 미연이가 팔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였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를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며 아낀 돈으로 뒤에서는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사기이자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수증들을 제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것들 역시 심판의 날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증거가 될 테니까요.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은 제게 마지막 확인 사살의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출근했을 때 저와 꽤 친해진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그 손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짐짓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올여름 휴가는 다 갔네요. 그 애가 골프 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분간은 골프채는 쳐다보지도 못할 거라고 아주 속상해해요. 저는 교묘하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손님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 팔 다 나은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아직도 깁스하고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이상하다, 미연 씨. 다음 주에 저랑 저희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약속 잡았는데요. 그동안 팔이 아파서 못 쳤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한번 같이 치자고 자기가 먼저 연락했단 말이에요. 신나서 제일 좋은 시간으로 예약까지 다 해놨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놀라지 않은 척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그래요?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요. 호호. 손님이 돌아간 뒤 가게에 홀로 남은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거짓말도 모자라 미래의 거짓말까지 버젓이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들의 뻔뻔함과 탐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어제 그분들 계약 진행시켜 주세요. 한시라도 빨리요. 부동산 박 사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보러 왔던 젊은 부부는 제 예상대로 아주 적극적이었고
계약금을 넣는 것부터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 동안 구청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데에는 불과 며칠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잔금이 모두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박 사장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가게 창고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낯설고도 거대한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쁘거나 후련한 마음보다는 무언가 무겁고 단단한 것이 제 가슴을 꽉 채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경호야 아들. 엄마란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저녁에 미연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너라. 내가 오랜만에 너희들 좋아하는 소갈비찜 좀 푸짐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얘기도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둘 다 와야 해. 중요한 할 얘기라는 말에 경호의 목소리가 살짝 들떴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게를 봐주면서 번 돈으로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엄마. 당연히 가야죠. 미연이도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일 저녁에 바로 달려갈게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미연이가 경호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나 팔 아파서 가기 힘들다고 좀 해봐. 갈비찜은 싸달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며느리가 가여울 지경이었어요. 경호는 그런 미연이의 말을 무시하고 제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를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한우갈비를 사서 핏물을 빼고 갖은 양념을 넣어 정성껏 재웠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하나하나 곱게 채 썰고 호박전과 동태전도 노릇하게 부쳤어요. 마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팔에 깁스를 한 미연이와 그런 며느리를 부축한 경호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경호는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섰고 미연이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 밥 먹자. 식탁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어요. 우와, 엄마, 이거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제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도 되는데. 미연이는 입으로만 걱정할 뿐 눈은 이미 갈비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그들의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연이는 팔이 아파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왼손으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갈비뼈를 손으로 잡고 야무지게 살을 뜯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과일을 내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경호야, 미연아. 이제 배도 부르니 내가 하려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제 말에 두 사람은 먹던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경호는 용돈이라도 받을 생각에 눈을 반짝였고 미연이는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하는 귀찮은 표정이었죠. 저는 먼저 미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너의 가게를 봐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너도 그동안 집에서 푹 쉬었으니 이제 몸이 좀 나아졌을 거라 믿는다. 네, 뭐 어머니 덕분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우리 서로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렴. 너의 팔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이냐? 제 질문에 미연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이내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괜찮아졌으면 뭐하러 아직도 이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 밤마다 쑤셔서 잠도 못 자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몰라주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미연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준비한 다음 무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테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이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옥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들고 나온 묵직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툭 하고 올려놓는 순간 거실을 가득 채웠던 경박한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마치 잘 나가던 영화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정지된 공간 속에서 아들 내외의 시선은 굶주린 맹수처럼 봉투에 꽂혔어요. 경호의 눈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마가 가게를 봐주시더니 목돈이라도 쥐어주려나 보다 하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반면 미연이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저 늙은이가 또 무슨 훈계질을 하려고 뜸을 들이나 하는 지겨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짧은 정적의 순간 저는 두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일부러 아주 느리고 우아한 동작으로 봉투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한 겹 끈을 푸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들리는 발소리처럼 초조하게 들렸을 겁니다. 저는 먼저 봉투 안에서 가장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그들의 거짓을 처음으로 제게 알려준 그 저주받을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저는 그것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던지듯 미연이의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미연아,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좀 구겨지긴 했다만 이게 뭔지는 알아볼 수 있겠지? 미연이는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힌 익숙한 레스토랑의 상호와 안심 스테이크 2인, 하우스 와인 1병,
합계 23만 8천 원이라는 선명한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핏기가 가시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잘 익은 갈비를 뜯던 그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 글쎄다. 내가 매일같이 앉아서 드라마나 보던 그 소파 밑 구석에서 먼지와 머리카락과 함께 뒹굴고 있더구나.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지 뭐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내가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걱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날 밤이더구나. 그 아픈 팔로 칼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 비싼 스테이크가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갔나 보구나.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상황 파악이 안 되던 경호가 당황한 얼굴로 미연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멍청한 얼굴을 보니 연민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가 스테이크를요? 아니에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겠죠. 그날 미연이는 정말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끙끙 앓았는데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아들은 아내의 거짓말을 옹호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리석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다음 증거물들을 꺼내 식탁 위에 화투패처럼 착착 펼쳐 놓았어요. 명품 시사 가방 보증서, 강남 VVIP 피부관리실에 500만 원짜리 시술 회원권 영수증, 그리고 최근에 새로 개통한 최신형 스마트폰 할부 계약서까지. 경호는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특히 영수증에 찍힌 자신의 한 달 용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들을 확인하고는 눈이 뒤집히는 듯 보였죠. 최미연, 이게 다 뭐야? 너 나한테는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돈 없다고 매일같이 사람을 쥐잡듯 잡았으면서 이럴 돈은 다 어디서 난 건데? 그리고 이 핸드폰은 뭐야? 나 몰래 바꾼 거야? 어쩐지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더라니.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호가 미연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미연이가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제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못 있어. 어머니, 어떻게 남의 화장대 서랍을 허락도 없이 뒤져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절도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악랄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이 게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절도? 그래, 내 말이 전부 맞다고 치자. 하지만 자신의 늙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사기극을 벌이고 그 시어머니의 등골을 빼먹어 사치를 부린 너의 죄에 비하면 이건 그저 귀여운 장난 수준이 아닐까 싶구나. 저는 미연이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단골 손님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 이전에 미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조롱했던 내용까지 제가 모아두었던 모든 음성 파일이 거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사모님, 미연 씨 팔 다 나은 거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저희랑 스크린 골프 치기로 약속까지 다 잡았는데? 어머,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완전 순진해서 내가 아프다고 꾀병 좀 부렸더니 자기 아들 굶어 죽을까봐 가게에 나와서 죽어라 일해주고 있잖아. 덕분에 나는 공짜로 가게 맡기고 매일 집에서 노는데 완전 꿀이야.
꿀.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니까. 남편? 우리 경호 씨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하늘이 하얗다고 하면 하얀 줄 아는 바보인데 뭘. 낄낄거리는 미연이의 웃음소리와 경박한 친구의 맞장구 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미연이의 얼굴은 이제 파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과 미연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석고상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연아, 너 이게 정말 너의 목소리라고? 바보? 내가 바보라고? 경호의 목소리는 처절한 배신감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연극의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이 잔인한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마지막으로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두껍고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초상집처럼 변해버린 식탁의 정중앙에 마치 판사의 망치처럼 보란듯이 내려놓았죠. 하얀 A4 용지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검고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유치하고 역겨운 연극 아주 잘 감상했다. 특히 우리 며느님 그 소름 끼치는 연기 실력은 대한민국 여우주연상을 주고도 남을 정도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뛰어난 연기력에 감동하여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서로를 마주보지도 못하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의 용암과도 같은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이 매일 밤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며 이 늙은 애미를 어떻게 더 등쳐먹을까 계획을 세웠던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들이 내가 준 돈으로 호텔에서 편안한 휴가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나는 너희들의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호는 제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매도인 이선주, 매수인 김영민이라는 글자를 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듯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글자를 못 읽나 보구나.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주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말이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그 번듯한 34평짜리 아파트. 그 집이 어제부로 내 손을 완전히 떠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너희는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집에서 너희들의 더러운 짐을 전부 빼서 길거리로 나가야만 한다는 아주 간단한 소식이다. 내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사는 집이라서 나는 지난 수년간 참고 또 참았다. 너희들이 나를 하녀처럼 무시하고 내 아들이 너의 발닦개 노릇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너희 가정이 평화롭기만을 바라며 애써 눈 감아 주었지.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 짐승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짐승은 짐승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너희 둘의 그 잘난 능력과 장깨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 보거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애미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다.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경호는 끄윽하는 괴상한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미연이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쌓아 올린 처참하고도 비참한 현실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갈비찜과 그보다 더 차갑게 굳어버린 아들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길고 길었던 기만극의 막이 드디어 아주 통쾌하게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선언이 가져온 충격의 여파는 실로 거대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바닥에 기절한 듯 쓰러져 있던 아들 경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네 발로 기어오다시피 제게 다가와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 그리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차마 인간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귀신에 씌었던 게 틀림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집이라니요, 엄마. 저희가 살던 그 집을 파셨다니. 그게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준서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길바닥에서 자라는 말씀이세요. 경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상관없는 손주까지 들먹이며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비굴하고 추악한 모습을 마치 길가의 더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더는 꼴사나운 꼴 보이지 말고. 이제 와서 내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너는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아주 혹독하게 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준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냐?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바닥에서 혼자 크는 것이 준서의 미래를 위해 100배, 1000배는 더 나을 게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저 악마 같은 최미연이라는 여자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경호는 갑자기 모든 책임을 미연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매일같이 저를 들들 볶았어요. 당신은 남자도 아니냐, 능력도 없냐, 등신같이 내 엄마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냐?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가게에 내보내고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 당신이 이번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장 준서 데리고 집 나가서 이혼 서류 보낼 줄 알아라. 이렇게 매일같이 저를 협박했단 말이에요. 엄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버리시더라도 저 여자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돼요. 경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방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였을 아내를 악마로 매도하며 저를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일말의 연민도 느낄 수 없었어요. 닥치지 못할까? 저는 제 평생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천둥가도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경호는 물론 넋을 놓고 있던 미연이까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찔 떨었어요. 네 이놈, 너는 저 여자의 남편이기 이전에 이 애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나이가 지났어도
한참 지나지 않았더냐.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내의 그 가짜는 협박이 무서워서 이 늙은 애미를 속이는 일에 앞장서고 방관한 내 놈의 죄가 저 철없는 계집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야. 너는 오직 너 자신의 안일함과 비겁함, 그리고 그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러니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지 못할까? 제 서리빨 같은 일침의 경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갓난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껏 아들의 약하고 무른 성정을 탓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핏줄이니 하고 감싸 안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눈알만 굴리던 미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 도끼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건 100번 인정해요. 하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 집에서 저희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저희 청춘이 다 담겨 있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 제가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일궈놓은 가게인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다 망쳐놓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연이는 깁스했던 팔이 아프지도 않은지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제게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우습던지. 망쳐? 내가 무엇을 망쳤다는 말이냐? 너의 그 소중한 가게는 이 늙은이가 맡은 이후로 매출이 2배나 넘게 올랐다. 너의 그 게으름과 불친절함이 단골 손님마저 다 내쫓으며 가게를 망치고 있었지. 그리고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피땀이라는 말을 함부로 올리는 게냐? 너는 내 시어머니의 피와 땀 위에서 명품 백을 사고 VVIP 피부 관리를 받으며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그래도 이 집에는 저희 돈도 들어갔다고요. 저희가 그동안 냈던 관리비랑 세금은 어떡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들여놓은 가구랑 가전제품 값은요.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예요. 당장 변호사 사서 소송할 거예요.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어머니 재산 다 뺏어올 거라고요. 미연이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소송이라는 말을 무기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소송? 위자료?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무슨 돈으로 할 생각이니? 내가 그동안 번 돈은 너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전부 썼을 테고 내 남편은 무능력한 백수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거라. 이 집은 처음 계약금부터 마지막 잔금까지 단 한 푼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나의 돈으로 산 내 소유의 재산이다.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 보여줄까? 너희는 법적으로 이 집에 대해 티끌만큼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구와 가전제품? 그 역시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전부 사준 혼수가 아니더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기죄와 무단 점거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추해지기 전에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제 법적 근거까지 동원한 논리정연하고 단호한 말에 미연이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볼 뿐이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가. 당장. 경호는 마지막까지 제게 매달려 용서를 빌려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경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몸을 일으켜 미연이의 뒤를 따라 좀비처럼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미연이가 저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제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말 거예요. 어머니 인생, 제가 반드시 망가뜨려 드릴게요. 그래, 아주 기대하고 있으마. 너의 그 잘난 능력으로 과연 어떤 대단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저는 비웃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마침내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머니로서 차려준 마지막 밥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어요. 제 손으로 제 하나뿐인 아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화였습니다.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악성 종양을 제가 직접 칼을 들어 도려낸 것뿐이었죠. 수술의 고통은 따르지만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짙고 깊은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며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는 희생의 삶은 끝났어요. 오롯이 이선주라는 제 이름 하나만으로 제 인생의 제2막을 다시 한번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제게 두려움이 아닌 작은 설렘과 완전한 자유의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출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경호에게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차한 변명과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미연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준서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같은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레퍼토리의 반복이었죠. 심지어 미연이의 친정 부모님에게서는 저를 자식 인생 망친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원망하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연락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스팸 문자를 삭제하듯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정리를 끝낸 상태였고 더 이상 그들의 저급한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 저는 부동산 박 사장과 함께 그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입주하기 전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경호가 문자로 보내온 새로운 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삿짐을 급하게 빼나간 자리는 온통 정체불명의 쓰레기와 시커먼 먼지로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심지어 거실 한가운데의 하얀 벽지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일부러 긁은 듯한 상처와 함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검은 매직으로 적혀 있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패배감을 이런 유치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떠난 것이죠. 그들의 옹졸하고 치졸한 마지막 발악을 보니 혀를 차는 것을 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저런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박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 새로 들어올 희망에 부풀어 있을 젊은 부부에게 이런 더러운 흔적과 불쾌한 기운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과 함께 반나절 동안 묵묵히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욕설이 적힌 벽지는 새로 도배를 했고 구석구석 소독까지 마치고 나니 집은 비로소 본래의 깨끗하고 환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드님 내외 며칠 전에 이사 나갔지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 짐 빼는 날 부부가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지 온 동네가 다 떠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남자 탓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쯧쯧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는지 원. 제가 여기서 경비 생활만 20년째인데 저렇게 험악하게 이사 나가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듣자 하니 그 며느님이 하던 옷가게도 권리금도 못 받고 헐값에 급하게 처분하고 저기 어디 강 건너 변두리에 있는 아주 낡고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쯧쯧 인과응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지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몰락이 통쾌하기보다는 한때나마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고 제가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었죠. 며칠 뒤 저는 주거래 은행의 VVIP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을 손주 준서의 이름으로 된 특정금 전신탁 상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비, 예체능 학원비, 그리고 국내외 대학 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까지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돈이었죠. 저는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 이 신탁을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정했습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오직 박준서 한 명이며 그의 친권자인 경호와 미연이는 물론 그 어떤 제3자도 이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부모의 죄와 어리석음이 죄 없는 아이의 빛나는 미래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저는 경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1초도 안 되어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전화하셨네요. 엄마, 저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 이제 너를 엄마라고 부를 일도 없을 테니
잘 들어둬라. 저는 아들의 구차한 변명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칼에 끊어버리고 제 할 말만 이어갔습니다. 너의 아들 박준서의 이름으로 평생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 두었다. 앞으로 준서에게 들어가는 모든 유치원비, 학원비, 과외비, 그리고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과 유학자금까지 그 통장에서 전부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다. 너희는 단 1원도 만질 수 없으니 헛된 꿈은 꾸지도 말거라. 관련 서류는 며칠 내로 너희가 사는 그 낡은 빌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 엄마, 이것이 내가 너의 생물학적 어미로서 그리고 내 유일한 핏줄인 준서의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명심해라. 이 돈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쳐버릴 뻔했던 내 소중한 손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직접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하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너희 둘의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 너희의 그 한심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도록 해라. 더 이상은 할 말 없으니 이만 끊는다. 그리고 내 번호도 오늘부로 바꿀 테니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거라.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번호를 바꾸고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얽매었던 낡은 번호를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제게 남았던 마지막 책임과 의무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나머지 절반의 돈. 그것은 이제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저 이선주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20년 전 건강했던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경호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나면 두 손 꼭 잡고 세계 일주를 하며 남은 인생을 오롯이 우리 둘을 위해 즐기자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켜지지 못했죠. 저는 앨범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그 찬란했던 약속을 이제는 저 혼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요. 아니, 지키는 것을 넘어 남편 몫까지 2배로 더 즐겨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장 비싼 핸드백을 들고 강남에 있는 VVIP 전문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꿈이자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지중해 크루즈를 포함한 3개월간의 유럽 일주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지만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설렘과 기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행에 필요한 세련된 옷들과 편안한 신발을 사고 난생 처음으로 값비싼 카메라를 사서 사용법을 익히고 간단한 여행 영어와 이탈리아어 회화를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즐겁게 준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새로 산 멋진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배웅해주는 가족 하나 없는 쓸쓸한 출국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완전한 행복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공항의 높고 웅장한 천장과 각기 다른 사연과 기대를 안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활기차고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편안하게 몸을 묻었습니다. 곧이어 비행기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모든 지긋지긋한 과거의 인연들을 저 아래로 내팽개친 채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아래로 성냥갑처럼 점점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과의 그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가요. 그리고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러 가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을게요. 오롯한 인간 이선주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볼게요. 그러니 저 높은 하늘에서나마 나의 이기적이고도 찬란한 새로운 시작을 마음껏 응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지중해의 햇살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신의 선물처럼 따스하고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제 앞에 그림처럼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달콤하고도 짜릿한 꿈에 빠져들었어요. 제2의 인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화려하고도 통쾌한 축제의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네요.